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톡 시즌2.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서입니다. 밀톡이 시즌1과 2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해양 방산, 해군에 관한 이야기를 2번이나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댓글에 항공모함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장비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그런 군용 장비가 항공모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과연 항공모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되는가? 이런 거 평소에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여쭙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밀톡은 항상 체계 기업에서 이 현장에 계신 개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항공모함을 아직 건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이 항공모함을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모셨습니다. 바다사랑, 해군사랑, 나라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한남대학교 최승목 교수입니다. 슈퍼센츄리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훈 선임연구원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어쩌면 이 해군력의 마지막 퍼즐일지도 모르는 항공모함. 우리가 왜 어떤 규모로 이 항공모함을 가져야 하는가는 정말 근본적이고도 가장 뜨거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한국형 항공모함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군함편에서 호위함, 그리고 구축함, 이지스함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과 이 항공모함은 어떻게 다릅니까?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함정에서 항공기를 탑재해서 이륙시키고 착륙시킬 수 있는 함정을 말하는 것이죠. 지상에서 마찬가지로 큰 격납고 또 활주로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함정이 커지고 추진 기간에 따라서 원자력 추진,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 전기 터빈을 이용하는 재래식 추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함정의 항공모함의 규모에 따라서 약 3만 톤급까지 경항공모함, 또 4만 톤급에서 한 7만 톤급을 중형 항공모함, 한 8만 톤에서 10만 톤급을 대형 항공모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항공모함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냐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해군이 굉장히 강한 나라, 영국 해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해군에서 건조한 퓨리어스함이라든가 아거스함 이런 항공모함들이 최초로 등장한 항공모함이다. 근데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다에서만 싸우려면 바다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싸우려면 하늘에서 싸우지,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비행기를 올려놓고 크게 사람들이 항공모함이 어떤 정도의 무기인지에 대한 인식이 등장 초기만 해도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게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한 진주만 공격이죠. 이 진주만 기습을 일본이 할 때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에서 하와이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로 따지면 대충 한 6,000km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멀리 가라는 뜻이잖아요. 생각할 수만큼 없을 만큼 멀리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리에서 기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식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마산에서 6,000km 정도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남반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호주 북부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서 일본군은 기습에 성공을 했느냐. 그때 당시 항공모함을 6척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와이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깔끔한 기습 작전을 성공시킨 거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1941년이니까 80년도 더 전이거든요. 일본은 80년도 더 전에 항공모함을 6척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기습 작전을 펼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항공모함이 전혀 없다. 미래의 무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좀 뭔가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는 큰 전함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포를 씌워서 쏘면 그게 진짜 센 해군 무기거니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공격하는 데야 큰 함포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예전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이제 생각이 뒤집히면서 항공모함이 어떤 해공 무기의 최고봉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저 앞서 말씀하신 또 미국과 일본의 어떤 2차 대전 당시 전쟁을 다룬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항공모함은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단을 꾸려서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용이 되나요? 그 위협 수준이라든가 어떤 임무 목적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편성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1척에서 2척의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5척에서 6척의 수상 전투함 그리고 한 척의 군수 지원함 이에 더해서 이제 항공 전력이 이제 호위 전력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러한 호위 전력들은 좀 막강한 방공력과 공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작전 능력을 수행할 수 있고요. 특히 전시에는 위협이 예상되는 게 신속하게 전개를 해가지고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군사 기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평시에는 뭐 재재난과 같은 좀 인도주의 지원 작전에 참가를 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외교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기능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님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항공모함 전단에 구축함 숫자만 이만큼 많이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면 그 전단만으로 지금 우리나라 해군력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부합되는 전력들을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작전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 14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47척의 그 항모가 운영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9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인도, 중국, 러시아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항모하면은 가장 일본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이 최고이고 미국은 지금 11척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 보통 이 핵추진 항공모함은 통상 한 80척의 그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상륙 감속함은 통상 한 20척의 요거는 좀 전투기하고는 다릅니다. 그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단거리 이륙을 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이런 상륙 감속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항모라고는 엄밀하게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헬리콥터를 또 운반해서 그 이착륙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도 그 헬기 캐리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제일 여기서 눈여겨볼 나라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4척의 그 헬리콥터 캐리어가 있는데 이 중에 2척 이즈모하고 카가는 이미 개조를 해서 F-35B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미국하고 운영을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30년 전 1996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항공모함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도 중반에 일본 문부성이 그 독도를 자국 교과서에 자국 영토로 명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정부는 오늘 일본 외상의 독도 발언과 관련해서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시설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따라서 1996년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항공모함이 반영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이어서 사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략기동함대 보유 천명을 계기로 계속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그 당시에 전력됐던 기획됐던 함정들은 지금 동서남해에서 우리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 중에 있죠. 교수님 이게 96년에 처음에 제기됐던 것 같으면 예. IMF만 아니었으면 항공모함 한두 대쯤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승인하고 재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97년도에 국방부 합참에서는 국방의 재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려서 사업화로 바로 이어지질 못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나 합참, 해군의 정책 문서에서는 항공모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를 했고 또 국방대학교나 국방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18년도에 당시 해군이 경항공모함이 아니라 다목적 수송함 2라는 사업 명칭으로 군사 소요 제기를 했고요. 그 이듬해 19년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가 결정이 됐습니다.
20년도에는 개념 설계가 이루어졌고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중기 전환 소요 결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기본 심의까지 2022년 2월까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선행 연구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분석과 방법을 고려를 해서 향후에 경항공모함의 사업 방향, 그다음에 획득 방식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 연구원님은 해군 출신을 알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를 했고요. 또 건국 100주년 지대는 2049년까지 10여 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던 이제 상륙강습함을 개조를 해서 항공모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해군력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습니다. 톤수 기준으로 저희가 중국과 일본과의 해군력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해군력은 중국에 비해서 약 17%, 일본에 대해서는 한 3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좀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제고 측면에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양업 역량 강화에 좀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 약간 좀 눈길을 끄는 거,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지역 국가들, 대서양 지역 국가들,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 왠지 뭔가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한국에 자꾸 찾아오고 뭔가 관계를 군사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기사들이 몇 있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페가스 훈련을 한다면서 이 김해 공군 기지에 와가지고 프랑스 공군 부대가 와서 머무르다 갔던 적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이제 미군 주도로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이 프랑스 해군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갔었던 적이 있었죠. 지난 5월에는 네덜란드에서 트롬프함이라는 배가 부산에 와가지고 정방을 하고 갔었고 6월에는 튀르키예의 크날르아다함이라는 배가 또 와서 정방을 하고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화인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어떤 해양 전략, 한국의 해군 어떤 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뭐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궁극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해양안보 질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와 또 경제 안보에 직결된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럽 국가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위한 정책서와 전략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안보 분야에서 해양 안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기여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역의 국가로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 방안을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국가들 내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의 해군 함정이 직접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 해역에서 연합작전을 통한 상호 작전 운용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하면은 여기 인도 태평양에 자국의 국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국의 국익이 있고 실제적으로 인도 태평양의 거점 국가들 보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저희 한국 이렇게 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집단 안보 체제 하에서 있는 오커스라든지 또 인도 중심에 대한 협력 또 동남아시아의 어떤 아시안 국가의 중심 군사 동맹 협력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국익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지금 항공모함이 필요하냐 이런 반대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도양까지 혹은 그 멀리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반대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량의
석유를 항상 수입해 올 때 중동에서 항상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하고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유엔에서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사이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그 사이에 평화유지군 부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 막아놓고 있는 그런 작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엔의 평화유지 임무로 가서 활동하고 있는 부대가 어느 나라 부대냐? 뭐 여러 딴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명 부대가 거기 가가지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가서 계속 교대로 작전하고 있는지도 벌써 17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도 양권에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어떤 우리의 전력이 더 보강되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저는 적극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좀 이제 의구심이 들고 반대쪽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급선무는 좀 따로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우리가 넉넉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면 뭐 어디서 작전하는 것도 하면 좋겠지만 바로 근처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세력을 방어하는 데는 항공모함은 좀 급선무는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먼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선순위 문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군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경항공모함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일 주된 목적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압도적인 현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고요. 또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어떤 공격력, 전력을 투사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최단기 기간에 전성을 보장하는 어떤 전력으로서의 의미가 제일 컸던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전쟁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 연습도 국가급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게임의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정원 전력의 항공모함 전력입니다. 여기서 전력을 투사하는 게 결국은 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체가 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그 항공모함은 전시되면은 미 정원 전력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굳이 한국이 항공모함을 뭐 보유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평시에 일본에 있는 칠함대에 있는 그 7항모 전단이 있습니다. 이 7항모 전단의 작전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도양에서 서태평양, 남태평양까지인데 한반도 유사시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징후 경보가 돼가지고 시차별 연합 전력이 이렇게 정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변수가 있는 거고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반도로 전개한다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또 설사 그게 된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한반도 전역에는 수개의 항모 전투단이 필요한데 그 전투단은 실제로 미 본토에서 오거나 다른 임무구역에서 이렇게 오는 데는 보통은 수주 정도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경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전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주변국,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위험 무기들의 그 사거리를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사거리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전쟁이 나면 제공권 장악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공군기지, 발진할 수 있는 공군기지들이 개전 초기에 다 기습을 당하게 되면 활주로가 조금만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그걸 복구하는데 최소 한 3일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예비로서 우리가 그 이동식 해상 기지를 갖고 있어야 이게 반드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획득 논리를 그때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방공모함들이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측방에서 오는 그 항공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운용하게 될 최첨단 그 전투기들, 항모에서 발진되는 전투기들은 이러한 북한의 취약성을 잘 간파해 가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핵심 표적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갖고 싶다고 해도 근데 쉽게 가질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 함정기술 전문가의 우리 정 박사님은 5년 전만 해도 이 항공모함 건조에 좀 회의적이셨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다고요. 제가 몸담았던 기계연구원이 2개의 과제를 했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항모에서 함재기가 하루에 몇 회 출격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소티 생성률 기술, 그리고 이제 영국 퀸 엘자베스에서 처음으로 썼던 무장 탄약을 이송하는 데 자동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하는 기지의 함재기를 안전하게 이함시키고 착함시키는 걸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비행갑판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함재기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바람의 상황을 예측해낼 수 있는 유동분포 기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 당시에 F-35 브라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가능한 그 함재기를 생각했었는데, 그 함재기는 전통적인 함재기와는 달리 착륙할 때 굉장한 열분사 화염이 발생합니다. 네.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코팅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코팅제를 국산화하는 거, 그리고 그거와 따른 열 해석을 하는 기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함재기를 운영하다 보면 비행갑판에서의 충돌 문제, 또 화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6개의 과제를 했었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저는 아주 헌신에 의해서 저희 4가지 과제가 올 8월 그리고 곧 9월에 최종 평가를 받는데, 국내 조선소의 능력, 그리고 저희 연구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자체적으로 설계, 건조하는데 어느 정도의 핵심 기술은 보유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볼 때 이제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뭐 무기 중에서 제일 크고 화려하고 강한 무기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이제 적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제일 좋은 무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떤 방어 체계라든가 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 또 갖출 필요가 있을까요? 항모 전단은 영어로 하면 CSG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룹으로 방어와 공격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항공모함 또 필수적인 자함의 방어 체계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이라든지 또 어뢰 대항 체계 또는 전자전 이런 부가해서 어떤 기만 체계들을 이렇게 다 갖추고 있고요. 또 항공모함 전단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복합전 상황에서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이 결국은 그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호위 전단 함정이 가지고 있는 방어와 공격의 시너지를 이렇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C4I 체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항모 전단은 조기 경보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항모 전단하면은 고정이 조기 경보가 있든지 아니면은 해전이 조기 경보 헬기를 탑재하든지 해서 일정 적의 어떤 사거리 바깥에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조기 경보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진입이 되는 거지, 어떤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작전 지역에 이렇게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건조하기로 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규모일 겁니다. 경항모냐 중항모냐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기획을 하셨으니까 어디까지 그때 기획을 좀 해보셨나요? 저희 해군이 항공모함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경항공모함 CBX 사업이라고 칭하게 된 거는 당시에 안보 환경, 또 우리가 가용한 국방의 재원, 한반도 전역이나 우리 국익이 있는 대항에서의 어떤 작전 운용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만 톤급 정도의 항공모함이 우리에게는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국방정책 연구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국내 함재기의 개발 가능성과 항공모함 유형별로 비용 또 획득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행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항공모함의 유행이 좀 변화할 수 있는 변수는 있다고 저는
예상되어집니다. 경항모하고 중항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함재기 대수로는 대충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경항공만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보통 이제 10여 기에서 한 20여 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항모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여 기, 그다음에 대형 항모 같은 경우는 50여 기 이상을 통상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직접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뭐 자세히는 말씀해 주시기 어렵겠지만 이 항모 규모를 결정할 때 효율적인 항모 전단 운용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안보 환경, 그다음에 가용한 국방 재원, 그다음에 어떤 기술 수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항모의 규모를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병력 감소 등과 같은 좀 구조적인 문제도 저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과학기술과 연계한 어떤 무인화 체계 이런 요소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좀 우리 안보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좀 이렇게 항모 규모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 박사님은 기술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경항모가 더 낫냐, 중형이냐, 뭐 대형은 일단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논의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항모를 설계하는데 스타팅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모함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루에 필요한 출격 가능 횟수입니다. 소요군이 우리는 뭐 40소티가 필요해, 아니면 50소티가 필요해 라는 이런 항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뭐 경항모가 될 수도 있고 중형항모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또 적절한 함재기는 캐터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스토블 방식이 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이 되는데, 개념 설계를 할 때 가장 그 마더십이 됐던 건 뭐냐면, 미 해병대의 상륙 강습함인 USS 아메리카 LHA 6급이었고요. 운영 개념이 일반에게 공개된 거 보면 16대 F-35B를 운용해서 48회의 소티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함재기로 보면 한 3소티씩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도 개념 설계할 때는 그런 것들이 참조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소티도 이게 개전 초기에는 굉장히 빨리 많이 나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간헐적 소티, 서지 소티가 필요하고, 전쟁이 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노멀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통상적인 이제 서스테인드, 지속적인 소티가 필요하는데, 간헐적일 때 저희도 설계를 할 때는 한 3소티 언저리에서 그렇게 구현 가능한 항모를 설계하고 애를 썼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LHA-6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운용에 들어갔을 때는 한 1년 가까이 미국에서 신문에 계속 나온 건 뭐냐면, LHA-6가 원하는 소티를 전혀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거는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스토블 방식에, 물론 해리어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소티가 언제 달성되느냐도 사실은 처음에 운영이 적었을 때하고 운영을 많이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원하는 소티가 얼마냐가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거기에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급 승용차, 대형 승용차가 좋은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승용차를 구입할 때 어떤 비용, 또 운용 여건, 또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승용차를 구입하듯이, 항공모함의 유행에 대해서는 소요군인 해군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작전 운용 개념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항공모함이라는 게 소요 재원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요 예산과 운용 유지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한국군에 맞는 유행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왠지 눈치상 경항공모함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이런 눈치인 것 같은 그런 예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조선 기술은 뛰어나지만은 군함의 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항공모함이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좀 진화적으로,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해상 전력을 정강시켜야 되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꿈을 좀 빠른 시간에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면허 처음 따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수입차 타려고 하면 야 너 처음 운전면허 따가지고 뭘 그거부터 운전하려고 경차부터 사.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저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한국형 구축함도 처음부터 저 이지스함으로 간 게 아니고 KDX1, KDX2, KDX3가 사이즈가 점점점 커가고 기술이 뭐 어느 날 처음부터 그 가장 최고급의 그 사양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예산 문제, 환경 문제도 있지만 국내 연구개발 수준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중항모나 중형이나 대형은 우리의 그 희망 사항이 아닐까. 함재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 항공모함이 다른 거는 이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배다, 큰 배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함재기를 실어야 하느냐.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논쟁 중에 하나가 KF-21 네이비 개발하느냐 아니면 F-35를 그대로 받아서 쓰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둘 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아마 초기에는 이 F-35 버전을 고려했었겠죠? 정확한 그 기종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유 결정할 때 명기서에 수직 이착륙기라고 돼 있죠, 실질적으로. 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12X 경항공모함 사업을 이제 소유 결정이 되면서 경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라든지 또는 규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수직 이착륙기를 선정을 했고 구체적인 어떤 기종과 탑재 수량은 방위사업청하고 공군이 추후에 선행 연구라든지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KF-21도 개발이 돼가고 있으니까 네이비 버전 뭐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가장 또 어려운 그 기술이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스토블 방식이 아니고 캣허버 사출기에 의해서 이함을 시키고 결국은 어레스팅 기에 의해서 그 착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내 물론 이제 그거는 사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제너럴 포드에서 썼던 전자기 사출 장치 그리고 어드밴스드 어레스팅 기어에 대한 엑스포트 라이선스 문제가 어떻게 제가 그 카이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걸 개발했던 알스톰사에서 뭐 잘하면 엑스포트 라이선스도 풀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건 확정된 바는 아니었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KF-21 공군 버전에서 네이비 버전 하는 거 이렇게 별개로 아닌 거 아니겠냐 하는데 저 교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F-35라는 항공기 조인트 스트라이커 파이터를 개발할 때 목표는 공군이 쓰는 알파 그리고 이제 해병대가 쓰는 브라보, 해군이 쓰는 찰리 공통 부분을 60% 이상은 가져가면서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실제에서 이 공통 부분은 3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비 버전과 공군 버전, 해병대 버전은 거의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초도 양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용률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원하는 만큼의 그 가용도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재기도 국산 그리고 플랫폼도 우리 조선소가 만들면 좋지만 어떤 게 우리 해군의 그 전력화하는데 시점, 비용 이런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F-35B 등장하던 그 초기에 네. 다이하드 시리즈 영화 중에 다이하드 4편이 나왔을 때 거기에 F-35B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거의 외계인 우주선 같이 엄청나게 멋있는 막 그런 무기로 막 자유자재로 막 공중에서 막 중간에 그냥 가만히 붕 떠 있다가 갑자기 막 브루스 윌리스 막 매달리면 뭐 태우고 막 또 날아가고 엄청난 무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제 홍보를 위해서 좀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그런 성능상의 혹은 운영상의 그런 문제도 조금은 노출되고 있나 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 사실은 이 사업이 잘 가서 기본 설계를 가도 굉장히 걱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F-35B를 우리가 구매한다라는 진짜 커밋먼트를 문서로 안 써주는 이상은 락히드 마틴에서는 어떤 기술적 자료도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청주 비행장에 쓰고 있는 그 공군용 F-35 알파 같은 경우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자유형 군수 지원 체계라는 알리스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완전히 그 미국 시민자들한테 통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데이터들은 전부 그 락히드 마틴의 본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운영상의 그 결함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지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정도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그렇게 오픈되지는 않는 거죠. 예.
함재기 문제도 이게 쉽지가 않군요. 네. 만들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 네. 좀 궁금한 게 저는 중국 항공모함에서 이런 거 좀 본 거 기억이 나는데 항공모함 중에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오히려 없었던 것 같은 스키 점프대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끄트머리를 좀 올려가지고 약간 뭐 이륙이 더 쉽게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구조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왜 하는 거고 뭐 어떤 단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스키 점프대가 있는 항공기는 사출 장치를 캐터폴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터폴트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건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스키 점프대를 이제 쓸 수밖에 없었죠. 이륙을 하려. 근데 이제 이게 캐터폴트라는 건 강제로 이제 이륙을 밀어주는 힘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스키 점프대에서 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무장을 실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죠. 근데 지금 저희가 F-35B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 해군 버전이나 KF-20 저 네이비 버전에 비해서 무장이 작았다. 그리고 가격은 비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캐터폴터가 없는 배. 그러니까 사출기를 못 마는 나라는 결국 스키 점프대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참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 같기도 한데요. 항공모함 이런 거 설계를 하고 이런 개념을 잡을 때 함재기를 먼저 정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항모의 형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함재기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설계 될까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함재기가 정해져야 일단 비행 갑판을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 덱 이런 형태의 그 직사각형 오는데 대부분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렇게 안 놓고 활주로를 두 개 놔서 앵글드 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소티를 많이 그 출격 횟수를 그러니까 착함과 이함을 하는데 한쪽이 하나의 활주로를 쓰면 내가 이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착함한다고 뭐 누군가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되듯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크기도 내가 이 함재기 위에 평소에 얼마나 몇 대를 파킹할 거냐. 이게 함재기별로 다르지만 이륙하는 때 필요한 거리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서 결정이 돼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납고에 내가 몇 대를 경납해서 갈 거냐. 그리고 그 경납고 안에서 대부분 정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정비를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거고 그리고 함재기가 또 바뀌면 아까는 생각 안 했던 F-35B에서 사출기나 어레스팅 기어는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캐터바 방식으로 바뀌면 사출기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F-35B를 사겠다라는 확약을 못 준 상황에서 이게 기본 설계가 갈 때는 함재기에 대한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선소는 힘들었을 겁니다. 예. 이게 차를 먼저 사고 그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집을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방정책 연구 과제 안에도 국내 개발 함재기 개발 가능성하고 항공모함 유형별을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인 함재기 이런 거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항공모함에 넓은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보함에서도 해전이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도 유무인 복합 체계 하에서 무인 급유기 또 무인 전투 항공기를 이렇게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항공모함 3번함 푸젠함에서 어떤 무인기 운용을 이렇게 현시하는 것으로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확보하게 될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무인기 운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와 관련해서도 국방정책 연구 과제 안에 무인 항공기의 탑재 운용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항공모함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호위 전력에도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런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모를 갖는다고 해도 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존에 여태까지의 어떤 소요 결정이 되기 전까지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국방 예산 안에서 수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인력 또한
그 항공모함이 확보될 시점에 우리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 구조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 지금에 있는 전력 구조가 아니고 다른 어떤 병력 구조나 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충분히 한 400여 명의 인원 또 호위 전단을 가지고 있는 그 함정들은 기존에 지금 많이 스마트화되고 자동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도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덧붙인다면은 지금 우리 해군이 그 무인 체계 지휘 통제함을 지금 아마 개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은 이게 모함이 됐을 때 혼자서는 어차피 항모처럼 작전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 무인 체계를 위해서 유인 함정이 들어온다라는 건 이게 사실 운용상으로 좀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인 전력 모함으로서 필요하다면 호위 세력들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다층 방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인 잠수정이나 그 무인 수상정은 국내 기술 개발 수준으로 봤을 땐 조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 언뜻 지나가면서 항공모함에 한 400명 정도 타고 간다라는 식으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400여 명의 인원 또 그 호위 전단을 가지고 있는 그 함정들은 기존에 지금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본 그런 미국 항공모함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 숫자보다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훨씬 정도 작죠. 훨씬 작죠. 자, 다음은 지금 경항공모함 저희 2020년도에 경항공모함 권신님이었어요. 네, 개최된 그 경항공모함의 기준으로 소요 병력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너무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야? 생각했을 때. 네. 자, 그렇다면 항공모함은 몇 척이 필요할까? 한국형 항공모함을 만든다면 공군 같은 경우는 KF-21 만들어도 CJ기를 6대 만들어서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해군 함정은 CJ함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1번함을 바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 1번함의 이제 실제 함정을 만들었을 때 항공모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 출격하고 하나는 수리하고 뭐 이런 루틴으로 돌아간다면 적어도 2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항공모함의 경우는 일반 전투함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시적으로 삼식제로 이렇게 출동 임무를 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억제, 현시 그리고 유사시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규모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함정의 삼직제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살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그 작전 임무가 주어지면은 항공모함은 아니지만은 우리 현존하고 있는 두 척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한다면은 그 임무를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니멈 2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의 개념을 잘 묘를 살려서서 그렇게 아주 슬기롭게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계획 정비라는 그 함정은 몇 년을 뛰면은 반드시 창정비를 들어와야 되는데 한 척만 있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건성거에 올리는 창정비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전력의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어떤 배도 사실은 한참 그러니까 독도함도 사실은 이제 마라다함이 한참 후에 이제 전력화돼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도 한 대는 굉장히 부족하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지만 기술적으로는 반드시 같은 함영인 경우에는 2척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해군은 2033년쯤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한 경항공모함을 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K9 자주포나 KF-21 같은 우리의 전략자산 개발이나 확보에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고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현실적인 난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국방부 측면에서는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의 어떤 안보 상황이라든지 재정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우선순위를 매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소요국인 해군 또 정책을 결정하는 합참이나 국방부 또 예산을 배정하는 국회 이런 당사자 간의 이해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이해가 공감대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 경항공모함 건조 예산을 한 2조 6천억에서 한 3조로 추정할 때 계략적으로 올해 국방 예산이 59조 6천억 원, 그중에 방일 개선비가 한 17조 8천억 원, 또 해군 전력 운영비가 한 8조 원 조금 넘는데 이런 범위 내에서 기존의 연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또 획득하고 운용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군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또 설득력 있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의 취약성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전략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존재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현시되는 억제력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상대국 및 적대국의 어떤 위협인식을 고조시켜서 거기서부터 기인되는 억제력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모함이 뭐 북한 미사일에 취약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의 그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논리는 어떤 논리랑 같냐면은 대전차 무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대전차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대공 미사일이 발전됐기 때문에 전투기는 더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좀 순환 논리적인 오류의 그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원론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전략 무기 체계가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무기 체계는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안보와 환경에 대해서 점진적, 진화적 과정을 거쳐서 발전 보완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무기 체계 어떤 상징성을 좀 그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확보가 이러한 글로벌 중국국가로서 역할 확대를 굉장히 효과적인 외교적, 군사적 수준의 전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인식을 토대로 어떤 좀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 그리고 지속적인 일관된 정책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거는 이 항공모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해군 함정 획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지금 고쳐야 될 게 시험평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험평가는 통상 개발자가 주어진 스펙에 따라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개발자 시험평가가 있고 그리고 군인이 운영 개념을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운용자 시험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자 시험평가는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소요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운용자 시험평가를 조선소가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도산 안창호 운용자 시험평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해군이 협조를 해서 잠수함 운용을 누가 했었냐면 잠수함 사령부의 그 해군들이 해줍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부터는 해군이 어떤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퇴역하신 잠수함 장교들을 열 몇 분을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고용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항모와 관련된 특히 함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면제 조항을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정말로 항모를 획득하시려고 한다면 시험평가 제도는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제재가 있어서 개발이 막혀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제재가 풀려서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개발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일단 핵 추진 항공모함을 왜 어떻게 할 거냐부터가 좀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핵 추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전소에나 쓰고 있던 원자로를 이제 작게 만들어가지고 탑재를 하면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원자로를 탑재를 해가지고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 해결돼가지고 확보가 된다면 사실은 뭐 얕은 생각입니다만 항공모함보다는 잠수함에 쓰는 쪽으로 더 먼저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항공모함의 핵 추진을 사용을 한다면 잠수함처럼 오랫동안 뭐 공기가 없는 데서 사용을 한다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항공모함을 움직인다는 목표 때문에 핵 추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좀 더 클 텐데 당장에 그런 아주 거대한 항공모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먼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잠수함 관련해서도 저 핵 추진 뭐 잠수함 관련된 요소 기술들이 비닉 사업으로 뭐 좀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좀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뭐 비닉 사업이다 보니까 전혀 일반인한테는 공개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원자로를 막바로 함정에 실을 수도 없이 훨씬 더 컴팩트해져야 되고 또 함정에 설치하려면 육상에서 전혀 고려 못했던 함정의 운영 요구 조건, 수중 폭발에 견뎌야 된다든지 함운동에 의해서 경사가 지고 이럴 때 어떻게 잘 견디는지 뭐 기타 등등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그러니까 국내 기술 수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간다고 했을 때도 가용한 예산은 얼마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의 연구 인력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뭐 몇 개월이 걸릴 거다 이런 건 사실 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재래식 항모부터라도 차곡차곡 운영을 해야지 그 거기서 어떤 그 운영의 그 데이터가 쌓이고 설계 기술도 쌓여서 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간접적인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정출연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뭐 잘 보셨겠지만 맨하튼 프로젝트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정권을 해드릴 수 있었던 어떤 정부나 또는 다른 관에서의 어떤 관료적인 어떤 통제를 차단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료적 통제를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잘 막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국은 안타깝지만 말은 지금 뭐 국방과학혁신법에 의해서 성실 실패를 용인하자 하지만 아직도 기술 개발을 하면서 실패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건 기술 개발의 한 과정이다라고 용인해주는 그런 성숙된 문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핵 추진 체계 확보와 연계된 핵 연료 확보와 연계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굉장히 선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좀 지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내부적인 노력은 좀 지속적으로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 또 궁금해지는 게 미국은 그러면 곧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공모함을 자체 개발해서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재선 가능성이 좀 다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의 이제 개인적인 거래적 성향으로 인해서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한 역할 확대 또 기여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도요.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이 한미 동맹 강화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의 역할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항공모함 확보는 한미 연합 방위력 제고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갖지 못한 항공모함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좀 더 남으셨나요? 어떻습니까? 30여 년간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항공모함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책 연구 결과를 볼 때 미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에 상당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의 고민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의 도입에 대한 어떤 문제의 공론화는 어떤 국방 현안보다 좀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모는 굉장히 그 고가의 실손 보험이지만 그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땐 굉장히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경항공모함 사업이 수년되고 있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관계자들을 모두를 다 설득할 만한 우리의 준비태세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군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한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시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0년 후에
우리 앞바다에 틀림없이 대한민국 해군 항모가 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밀독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밀독 시즌2 6번째 이야기 해군의 전략자산 항공모함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초창기에 미군이 중고로 만든 뭐 기어링급 구축함 이런 구축함을 들여와가지고 사용을 할 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해서 프랑스제 알류에트 3라고 흔히 부르는 헬기를 거기 헬리콥터를 탑재를 해가지고 좀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어링급 구축함이 미군에서 중고 무기로 되게 오랫동안 쓰던 거를 우리나라 해군에 이제 보낸 거다 보니까 이건 뭐 농담으로 도는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 구축함을 돌아다니다 보면 미군 귀신이 나온다. 근데 미군 귀신이기 때문에 햄버거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야지 얘는 간다. 뭐 이런 얘기 장병들 사이에서 막 약간 농담 비슷하게 돌고 그랬던 거거든요.